반갑습니다. 저는 블로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숑군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그 월급쟁이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원이었어요. 그 은행을 굉장히 좀 오래 다녔고 횟수로 세어보니까 18년 동안 다니다가 18년? 예, 18년. 똑같은 은행, 한 은행을. 예. 그러니까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었던 거죠. 제 인생에서도. 지금은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출 관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역전세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대출의 종류와 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네. 현재 역전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출들이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네. 주택담보대출의 하위 분류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은 내가 생활비가 필요할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퇴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전세 퇴거 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그런데 요 퇴거 자금의 제한이 뭐냐면 DSR을 보는 거예요. DSR. 즉 나의 소득 대비 적당하게 대출을 받아라. 너무 많이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전세금 반환할 게 3억이면은 3억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소득이 3억 정도 받을 수 만큼 돼야 돼요. 소득 수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들은 뭐가 있냐면 이 생활안정자금 퇴거 목적으로 받으면 추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약정서를 하나 써요. 이게 약간 독소 조항이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택을 뭐 더 취득하려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공감대는 없는데 네. 일단 이 대출을 받아서 퇴거를 시키면 이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집을 사면 안 돼. 아, 세대원이? 세대원이. 나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그래서 요 생활안정자금, 가계대출은 요 두 가지 DSR과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된다는 요거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요게 가계대출 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로도 이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3월 달에 규제가 풀렸어요. 네. 매매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해줍니다. 임대사업자를 지금 다시 내는 건 좀 공감대가 없잖아요. 10년 내야 되고. 근데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내서 퇴거 목적으로 대출을 DSR을 보지 않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이 적어도 LTV만큼 다 나오는 게 장점이고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주택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약정서가 없어서 매매사업자 내고 퇴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 꽤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가장 흔한 방법들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올해 초에 역전세가 많다고 하니까 나라에서 꾸역꾸역 하나 상품 만들어낸 게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전세대출 보증서 주고 중도금대출 보증인데 임대인들 앞으로도 보증을 서주겠다. 전세 퇴거 자금 목적으로 그거를 상품을 만들어냈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원래는 임차인 쪽에서 예, 원래 임차인들 전세대출인데 이제 임대인들도 힘들어지니까 임대인들한테도 보증을 서주겠다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홍보 부족과 상품이 되게 부실했어요. 그래서 최대 1억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홍보 부족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7건이 취급됐던 것 같아요. 7건. 거의 안 팔렸네. 그러니까 욕 되게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마련하라고 나왔는데 뜯어보니까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 가서는 서로 모르고 공사에다 물어보니까 지점 가시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핑퐁 당한 거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얘를 모르겠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7건밖에 취급이 안 된. 그래서 오피셜하게는 이 세 가지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계대출 그런데 DSR 막혀 있고 기업대출로는 매매업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허그 HF 보증서는 홍보 부족으로 뭐 쓸 수가 없고 이게 아니고서는 이제 음지의 대출 그러니까 약간 대출? 변칙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 왔죠. 사업자를 낸다든가 이렇게 DSR을 보지 않고 하는 이금융권에서 고금리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왔죠. 지금까지. 그게 사실상 대출로 내 돈이 아니라 대출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다. 결국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는 생활안정자금, 가계대출, 생활안정자금. 그런데 내가 DS를 다 차 있어? 그럼 매매사업자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였는데 지난주에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면서 전세 퇴거자금의 생활안정자금을 DSR을 안 보고 DTI 60%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7월 말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DSR 안 보고 DTI 60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대출이 많아도 주담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략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대출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을 가정을 할게요. 그럼 DSR 40까지는 주담대가 얼마나 나오냐면 내 연봉의 7배야. 그러니까 연봉이 5천인 사람은 DSR 40이면 7배니까 3억 5천이 대출 가능한데 DSR 안 보고 DTI 60이면 연봉이 10배예요. 3억 5천이었는데 10배니까 5억까지 한 1억 5천이 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DSR 안 본다는 게 주담대가 더 늘어난다. 그러므로 전세금 반환할 때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그쪽이 조금 더 풀렸네요. 좀 더 풀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문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대출이 없는 사랑을 가정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주택 적폐 아니야. 대출이 이미 막 DSR 40은 뭐야? 70, 80, 100, 200까지 차 있는데 그득그득 차 있죠. 그거를 사례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 뭐 계산하기 쉬운 DSR 제로만 가져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쵸.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이 5천인 사람을 가정을 할게요. 네. 이미 DSR이 꽉 차 있어. DSR 40이 꽉 차 있어. 그러면 주담대가 한 푼도 안 나오거든요, 원래. 퇴거자금. 그런데 DTI 60으로 가면 주담대가 4억 6천이 가능해. 4억 6천? 4억 6천. 많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DSR 40으로는 신용대출이 꽉 차 있어서 대출이 한 푼 안 나와요. 주담대가. 그런데 DSR 안 보고 DTI만 본다. 그러면 4억 6천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지, 사실. 그러네요. 그렇죠. 한 푼 안 나왔는데 그래서 막 높은 금리 2금융권 써야 되는데 1금융권 가니까 4억 6천까지 된대. 그럼 완전 개꿀인 거지. 금리 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책의 효과가 커요, 여러분. 다주택자 적폐분들 DSR 꽉 차도 대출이 나온다고. 그럼 한두 채는 반환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 어.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LTV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LTV? 자, 제가 4억 6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전세 퇴거 자금의 LTV가 40%예요. LTV가 40이야. 20억짜리에 40%면 8억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20억짜리 전세금이 한 10억, 11억이 껴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안 나오는 거지. LTV가 낮으니까. 뭐 30억짜리다. 40%야. 그럼 12억인데 실제로 반환해야 되는 건 뭐 15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게 DTI만 늘려서 해결된 게 아니라 LTV도 같이 늘려야 된다. 규제 지역에. 규제 지역은 LTV가 지금 다주택자가 40이니까 이게 너무 작다. LTV를 늘려놓고 DTI로 이제 줄여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고 공동명의로 임대해준 집의 현 시세는 13억, 네. 전세는 9억에서 7.5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반환 대출이 가능한가요? 규제 지역인가요? 그런 얘기는 없죠. 이게 규제 지역이면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LTV가 달라서 규제 지역은 40%고 비규제 지역은 60%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네. 필요하신 금액이 2억인데 그러면 태우에 쓸모없는 집 분은 동작구라고 합니다. 동작구 비규제 지역이구나. 그러면 60%니까 13억에 60%하면 6, 3, 18, 7억 8천이네. 최대로 7억 8천이 가능해요. 태우님. 7억 8천이 LTV 안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태우님의 소득을 봐야 되는데 DTI 60%? 대출이 한 푼 없다는 가정하에 연봉이 한 7천에서 8천이면 저 7억 8천을 다 받을 수는 있어요. 오롯이. 오롯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실전으로 가게 되면은 네. 9억을 빼줘야 되잖아. 9억을 빼주고 7억 5천 대출을 막으면 내가 1억 5천 대출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작 이제 태우님은 공실 만들어 놓고 7억 5천 메꿔야 돼서 9억이 필요한데 LTV에 막혀서 9억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러면. 그래서 태우님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은 내가 들고 있는 상태, 대출을 받고 7억 5천을 전세로 동시에 세팅하는 그런 방법이 되죠. 먼저 1억 5천 근저당이 있고 7억 5천의 세입자가 그 뒤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대출은 1억 5천만 받게 되는데 7억 5천의 세입자가 들어오냐 말이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으니까. 대출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에서 보면 고민을 하는 흔적이 있어요. 보도자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갭 차이가 1억 5천이니까, 임대인은 1억 5천이 부족하구나. 그럼 1억 5천만 대출을 해줄게. 그럼 7억 5천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무조건 가입해줘. 이것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그거니까. 그런데 태우님이 세팅할 때는 9억이 먼저 필요하거든. 이게 7억 5천짜리 세입자가 만기를 맞춰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치. 순서가 그렇게 네, 되네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아, 9억을 다 받아서 아니면 내 돈 좀 보태서 공시를 해놓고 그치. 7억 5천 들어오고 난 대출을 1억 5천 남기고 그렇죠.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알겠냐고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알아서 해야지. 지금. 적폐들의 마음을 알겠냐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 네. 앞에 대출이 껴있으면 예. 전세입자가 안 이것만 딱 보면 태우님이 1억 5천만 메꾸면 돼서 충분히 대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9억이 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필요하다고. 아, 그러면 이게 역전에서 좀 크게 나신 분들은 진짜 좀 고민이 많겠네요. 많죠. 이렇게 좀 덩어리가 좀 있는 분들은. 많죠. 네. 9억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 5월에 만기라고 합니다. 내년 5월 만기요? 그러니까 이러면 9억 세입자랑 7억 5천 들어올 세입자랑 만기도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출을 1억 5천만 받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태우님은 9억 내보내는 거 날짜 조절, 7억 5천 들어올 사람 날짜 맞추고 1억 5천 대출도 실행시켜야 돼.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태우님은. 그게 한 날짜에 맞춰야 돼. 5월 말일로 다. 그래야 내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채면은 할만하지. 하나여도 조금 심란하긴 한데 네,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끙끙해서 그렇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자리 숫자잖아요, 다. 저게 일상적으로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명이 아니라 날짜가 생명인 거죠. 다주택자들은 날짜가 생명인 거예요. 일단 규제가 풀려서 역전세 자금은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긴 한데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갖다 쓸지는 본인 물건 상황과 만기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다. 자기 상황.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질문이 이제 뒤에 있는 건데 앞으로 좀 네네. 땡겨오면 네. 연말 가면 네. 역전세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다. 왜 약간 24년 초, 그러니까 22년, 그다음에 20년 이렇게 이제 2년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네. 전세가가 팍팍 뛰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한번 이게 엎어질 와장창 한번 이렇게 될 시기가 온다. 그래서 네네. 서울 집값이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역전세 관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사하고 이제 뭐 전문가분들. 전문가분들이? 네. 글쎄, 저는 아직 그 기사로만 주로 봤는데 기사에서 그렇게 떠들면 항상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맞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지금 막 위기가 더 커지는 느낌이 나고 더 규모가 커지는 느낌. 왜냐면 통계치를 보면 이게 상당하니까. 근데 약간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가면 이 정도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은 들죠. 그리고 사실 기사에서 이렇게 과대포장, 뭐 통계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을 대두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은 해서, 근데 사실상 그 시기에 가면은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한 3, 4주 전인가 100분 토론 주제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권대중 교수님하고 네네. 이광수 대표하고 이렇게 2대1 어느 사이드였어요? 이광수 대표님 심각하다? 권대중, 그렇죠. 네. 권대중 교수님은 이제 이걸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의 포지션이었고, 네. 이광수 대표님은 이거 정부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 집주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초지일관이 팔든지 뭐 경매로 넘기든지 알아서 넘기고 네. 역전세가 연말에 상당히 심각할 거다. 이게 집값 상승에 발목을 잡는 약간 트리거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토론했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대출이 풀리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안 풀려도 다른 여러 가지 장치로 이제 커버를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규제가 나오면은 사실상 매물 자체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도 매물. 왜냐면 이번에 나올 대출 이 완화책만 봐도 공실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공실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왜냐면 대출을 받고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상환이 원칙인데 후속 세입자가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금액이 안 맞거나 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바로 팔아야 되는데 대출로 막고 매물 자체를 나중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도 아니면 뭐 경기가 더 좋아질 때까지도 그래서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매물이 늘어나니까 전세도 줄어들고 매도 매물도 줄어드니까 폭락이 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퇴거자금 대출 DSR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퇴거자금 DSR. 네. 풀린다고 얘기해줬죠, 그죠? 네. 7월 말부터 또 1년간 한시적이잖아요.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시적. 한시적. 그러니까 내년
7월 말까지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SR은 안 보고 DTI만 본다. DTI 60이라는 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가 DTI 60이거든요. 특례 보금자리 수준 정도로 완화를 해주겠다 이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건 맞아요. 그래서 DSR이 꽉 차 있는 사람들도 주담대가 가능한데 연봉 5천 기준으로는 4억 6천? 연봉이 1억이다. 그럼 그거 2배니까 거의 10억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 이론상으로 뭔가 물꼬가 틀리는 건 맞죠. 그건 맞는 거다. 그래서 DSR 자체를 안 보는 거는 큰 이득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DTI를 풀어줬으면 LTV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LTV가 40밖에 안 되니까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대출 규제 컨트롤 타워는 금융위 금감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자. 뭐 예를 들면 생애 최초 주담대 80이야. 그리고 이번에 7월 말부터 다주택자들 퇴거자금 DTI 60으로 하세요. 은행 창구에 뿌려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은행 창구 가면은 적용하는 건 온도차가 있어요. 뭐 실제로. 시기에 대해서 아니요, 실제로. 강도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애 최초 LTV 80%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 손님들은 LTV 80 해준다고 다 갔잖아.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80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70, 어느 지역은 또 65. 온도차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LTV 80은 그냥 금융위에서 정한 거고 이 LTV를 적용하는 건 지점단에서 각 은행에서 재량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LTV 80이 다 나와요. 근데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LTV 80 하기가 겁나거든요. 예, 이거를 이자를 잘 내고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무슨 연체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경매를 회수해야 되는데 80만큼 이게 낙찰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낙찰률을 보는 게 LTV거든요. 그러니까 LTV 80인지 알고 지방에 갔더니 이제 75다, 70이다, 65다 이런 컴플레인들이 막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위에서 하라고 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DTI 60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다주택자가 막 DSR이 200인 사람이 갔어요. 가서 요새 대출 해준다며 딱 갔어. 근데 열어보니까 DSR이 200이고 대출이 너무 많아. 근데 월급쟁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을 해준 입장에서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 단에서 상담한 단에서 대출을 커트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생길 거다.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거든, 가이드. 재량? 재량권.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행정지도? 행정지도. 지도를 하라고 내렸는데 창구에서는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뭐 그 은행에 따라서 아니면 그 영업점의 지점장님의 뭐 재량에 따라서 결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상품이 나와도 이게 내가 어떤 은행을 찾아가느냐, 어떤 지역의 상품을 그렇죠.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네,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론적인 거는 DTI 60으로 대출을 해줘도 이 사람이 상환할 수 있느냐를 따질 거라고. 지금 왜냐면 대출이 많이 연봉을 초과해도 주담대가 지금 몇 억은 나오니까 월급으로 이자를 상환 못할 정도의 상황인 사람이 오면 대출을 줄이려고 할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건 DTI 60이 아니라 뭐 50, 40, 30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우려가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모든 대출 규제가. 역월세 보증금도 대책에 포함되나요? 월세 보증금이 2억이라서요. 아, 월세 보증금? 네. 우리 보도자를 보면은, 보도자를 보니까 역전세라고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서 그 갭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지금 강정민님은 역월세 보증금이니까 반전세 약간 느낌인데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니까 반전세 2억이 1억이 돼버리면 1억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이 큰 내용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1주택일 경우 전세 보증금 내줄 때 특례 보금자리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전세 반환 대출이 유리할까요? 1주택이면 특례 보금자리 쓸 수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는 DTI만 보니까 한도가 충분히 DSR을 보는 시중은행 전세 반환 대출로도 가능하면 시중은행도 좋은데 저는 특례 보금자리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은 은행을 퇴거시키고 다시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 대출 상환할 시기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받으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대출을 상환할 때 저는 특례보금자리 추천드립니다. 전세 반환 대출 2억 이상인 거죠? 이런 질문이 있네요. 금액은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에 미니멈 제한은 없고요. 은행들 가보면 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대출, 뭐 주담대 최소 금액이 뭐 1,000이다, 2,000이다, 5,000이다 이런 미니멈 금액만 있지 뭐 상한이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고 다만 상한은 보증금만큼이에요. 전세금 반환대출은 내가 DTI가 아무리 그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반환할 보증금을 초과할 수는 없어. 아, 그렇겠죠? 그건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상한인 거지. 보증금이 상한. 기존 대출 껴있는 A집을 전세받아 대출을 없애고 나서 B집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는 것과 예. 대출 있는 A집에 사업자 추가 대출하거나 월세를 도와 보증금으로 목돈을 좀 확보하고 B집 역전세 반환 대출을 시도하는 게 나을까? 경민님, 이거 한국말 했는데 나 못 알아듣겠는데? 기존 대출이 A집에 있어요. 네. 전세를 받아서 이 대출을 상환한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전세금만 있겠지, 그죠? 대출이 없고. 그리고 B집 전세 반환 대출을 받는 거. 역전세. 역전세. 이게 1번 안. 그리고 2번 안이 대출이 있는 A집에 사업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놔. 그리고 보증금으로 목돈을 좀 확보해. 월세 보증금 받으니까. 그걸로 B집의 역전세 반환 대출을 시도한다. 일단 B가 역전세가 낫네. 그죠? 맞습니다. 정민님, B가 역전세가 낫는데 맞습니다. B를 담보대출로 역전세를 하느냐 아니면 A의 대출을 더 받아서 보증금 합쳐서 B로 해주느냐. 야, 어렵다. 첫 번째 케이스 B로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으면 다주택자시다 보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 수혜를 받으실 거거든요. DTI 60까지. 그래서 가계대출을 써서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걸로 비전세 반환 대출을 할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A집에서 사업자 추가, 그러니까 실거주 아파트에서 고금리 대출을 또 써야 하니 금리 부담이 플랜 두 번째가 더 높아요. 강정민님.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 문제라서 이번에 규제 완화가 되는 걸 보시고 DTI 60으로 금리가 1%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지 말고 7월 말에 나올 규제 완화 내용을 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1%나 차이가 나니까. 네, A집은 실거주 중이고 B집은 역전세. 네, 저라면 그렇게 솔루션 드립니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 세입자는 나갔는데 대출이 어려워서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는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서 본인은 거주를 하면서도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는 띄고 네. 오피스텔이고요. 3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기존 신용대출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어 과연 얼마의 금액이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 받은 후에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변경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아주 깊게 날카롭게 그러네. 자, 오피스텔 반환할 때도 가계대출도 가능하고 사업자 대출도 가능해요. 일단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역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가능한데 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30년짜리 분할상환 상품이 나왔어요. 가계대출로. 원래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DSR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대출이거든요. 만기가 나누기 8년이었어. 그러니까 1억의 대출을 받으면 그게 나누기 8년 하면은 뭐야? 그러니까 DSR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대출을 받으면 다른 신용대출이고 뭐고 대출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나도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이 가능한데 아파트처럼 분할상환 대출을 해줘라.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오피스텔 대출도 30년짜리 상환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DSR에 있어서 되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송우원님 그 은행 가셔가지고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계대출로 오피스텔로 3억 원 반환 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3억 원을. 그거는 이제 송우원님의 DSR에 따라 달라져요. DSR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을 사업자를 내서 퇴거 자금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3억 원에 대해서. 근데 DSR을 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퇴거 자금을 받고 사업장으로 변경도 가능하지.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업자를 내놓고. 현재는 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안 내신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용도로 3억을 반환하고 내가 사업자를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
현재 다주택자고요. 25년 2월까지 주담대 약정 위반 걸린 상태입니다. 네. 전세 퇴거 대출도 주담대로 보고 불가능할까요? 주담대 약정 위반에 걸리면 페널티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해당 주담대를 전액 상환해야 돼. 회수. 회수하셨겠지. 두 번째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금지. 그 주택 관련 대출 금지에는 첫 번째 주담대, 두 번째 전세 대출이 있어요. 다 들어갔네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전세 퇴거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담대라서 불가능합니다. 3년간 웅님. 그러나 이 페널티를 먹게 되는 당사자는 채무자 본인이거든요. 웅님. 그래서 만약에 웅님께서 결혼을 하셨으면 웅님의 배우자는 이 페널티를 당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담대 받을 물건이 웅님 소유지만 제3자 담보로 아내분에게 담보 제공을 해서 아내분이 퇴거 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일부러 또박또박 얘기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해 다시 되셨겠죠? 네. 리얼님, 제3자 담보 이거 좋더라고요. 남편 명의 역전세 아파트를 제가 3자 담보로 2억. 바로 간증이 나오네. 진짜. 우리 진짜 채널. 진짜 적폐들. 진짜. 다 경험치가. 저도 많이 배웁니다. 와, 진짜. 리얼님 3자 담보 이거 좋아요. 3자. 진짜 좋아요. 저거 생각 못 하거든. 우리 다주택자, 그다음에 실거주자,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무주택자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 하반기 아니면 지금 좀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대출. 네네. 뭐가 있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매수 잔금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시니까 네. 퇴거가 일단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네. 퇴거 자금 완화된 규제를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7월 말까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업 투자자거나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가 괜찮거든요. 매매 사업자. 네. 이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의 잔금 대출이 막혀 있다가 지난 3월부터 풀어졌기 때문에 규제 지역은 LTV 30, 비규제는 60으로 풀어져서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DSR 안 보는 사업자 대출로 잔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매매 사업자로 저 지방 물건들을 빠르게 경매 대출로 경락으로 받아서 매매 잔금을 틀어막고, 왜냐면 매매 사업자가 바로 팔아도 되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다음날 팔아도 되죠. 다음날 팔아도 돼요. 네. 그럼 매매 사업자의 이점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네, 계시고. 네. 왜냐면 본인은 전업투자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시장이 3월부터 열렸죠. 근데 또 이게 언제 또 손바닥 뒤지듯이 또 바뀔까봐, 또 막힐까봐. 그런데 규제라는 게 쭉 보니까 매매 사업자 대출이 막혔다가 풀어준 게 지금 거의 한 5년 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5년 만에. 2018 9.13 때 막았다가 지금 풀어진 거니까 5년 만에 풀어줬다는 건 후랭님 되게 기념비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지, 이제. 대출을 좀 풀어주는 걸로. 근데 이걸 갑자기 한꺼번에 바뀐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정부의 방향은 규제 완화가 타겟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정부에는 완전히 강화 일변도어 있는데 변곡점을 딱 찍고 이제는 완화인데 어떻게 어느 템포로 완화를 할 거냐. 그래서 매매 임대사업자도 3월 달에 알게 모르게 이제 완화를 해준 거고. 템포는 진짜 찔끔찔끔. 정말 찌끔찌끔. 네, 수급 조절 최고, 진짜. 진짜 살얼음판 이렇게 네네. 가듯이. 정말. 매매 사업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매매 사업자 대출할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은 다 되거든요. DSR을 안 보니까. 다만 이 매매 사업자 대출하는 게 이금융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 내가 이 한 가지 사업자로 한 금융권에 한 은행의 대출이 좀 많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동일일 한도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단은 10억이거든요. 10억이 넘어가면은 좀 대출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서 좀 은행을 분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면 여기도 매매사업자, 여기도 매매사업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금고를 잘한다고 그래서 여기만 계속 다 물건을 몰아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출이 딱 차는데 그냥 10억 정도예요. 10억이 넘어가면은 갑자기 대출이 막히니까 그 수급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은행 분산. 근데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많으면 어쨌든 실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군요. 예, 은행이 또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채무자, 한 사람 앞으로 대출 많이 하는 것도 좀 부담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매 사업자가 사실 현금 흐름이 팔아야 이제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막 10억 넘어가게 개수 많아서 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거주자분들은요? 실거주자분들은 올해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이후로 이게 불티나게 팔렸죠. 지금. 되게 잘 팔렸다고. 지금 이제 기사에 오보가 있긴 했는데 5월 달에 기사 나온 게 6월 말이면 특례보금자리 한도 소진된다라는 오보가 떴어요. 결론적으로 오보인데 6월 말 기준으로 한도 소진율이 60%예요. 3분의 2가 팔려 나갔으니까 내년 2월까지 아직 기간이 많긴 했는데 절반 이상 팔려 나가서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9억 언더는 특례보금자리, 그리고 5억이나 6억 언더는 디딤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정책 모기지라고 하니까 이거 활용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디딤돌이 되시는 분들은 1.5나 금리가 2%가 넘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5억, 6억으로 디딤돌 활용해서 여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굿뉴스가 뭐냐면 디딤돌 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하반기 정책 방향 나올 때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네.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이라고 그래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소득 상한을 지금까지 얼마였냐면 7천이었어요. 7천. 그런데 이걸 8,500으로 늘려준다고 그랬다고. 이 얘기가 지난 한 3월 달에 나왔거든요. 하겠다고. 근데 7월 달 이번에 나왔고 시행을 가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7천에서 막혔는데 8,500으로 늘어났으니까 혜택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이 규제가 이 소득 상한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언제적이냐면 2014년도니까 10년 전에도 6천이었거든요. 10년 전에 6천? 근데 이제 7천인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보통 맞벌이 하면은 6천, 7천은 대부분 다 넘으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안 좋았는데 8,500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딤돌 준비하시는 맞벌이 신혼부부 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셔도 됩니다. 8,500으로 늘어나니까 소득이.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여전히 이제 정책 모기지론이 유효하고. 아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대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금리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지금. 네,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은행에 계신 분하고 체크했는데 네. 어제에 비해서 0.2가 올랐으니까 20bp 0.2.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군요.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통화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서로. 그래서 실거주 주담대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들 하시는 게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거든요. 네. 카카오뱅크가 금리도 싸고 가장 좋은 게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카카오뱅크로 집을 사면은 주담대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그래서 고지를 지금 한 3.9로 하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면 한 4.1 정도 됐었는데 오늘자 확인을 해보니까 4.4야. 4.3. 그러니까 4.1이면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되게 싼 거거든요. 근데 오늘자 확인을 해보니까 4.3인 게 돼버려서 다른 은행과 차이가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으로 우위였는데 카카오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텼는지 금리를 좀 올린 상황이라서 대출이 좀 올랐다. 그래서 고금리라고들 많이 얘기는 하시는데 이 고금리의 기준이 되게 상대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비해서는 고금리예요. 상당히 고금리. 그때 집산분들은 2.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배가 됐으니까 고금리인 거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는 고금리는 사실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힘든데? 죄송하지만 힘든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고금리는 아니에요. 후랭이님 지금부터 생각했을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면 영끌은 언제 해야 돼요?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해야 돼요? 떨어질 때 해야 돼?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 생각에는 금리가 지금 시점에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대출은 지금 받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아, 지금 영끌해라? 네. 영끌을 하라는 건 아니야. 영끌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로나 시절에 2.5에 받으신 분들의 고통, 그때 한순간에 내 판단으로 고정으로 할까? 변동으로 할까? 고정으로 하신 분들은 지금 가슴을 쓸어낼 거라고. 변동으로 하신 분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겠지. 은행 직원을 원망하고 뭐 본인을 원망하고 2배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을 살 거야.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돼. 소극이 말해서 영끌을 해야 돼.
이러면 지금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 이왕 받을 거 지금 받는 게 더 낫는 것 같다. 왜냐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는 대출이자 부담이 더 떨어질 거니까 2.5대 받은 사람분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절대적인 금리는 그렇게 보는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행채, 금융채, 코픽스 금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기준금리에 은행은 가상금리 마진을 붙여서 대출이 금리를 매겨요. 자, 지금 코픽스 금리가 3.5 정도 돼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4.5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가상금리는 몇 프로예요? 1%. 1%죠.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주담대 금리가 비슷했어요. 4.5였어. 근데 1년 전에 코픽스 금리가 1.5였어요. 똑같은 주담대 금리 4.5로 똑같은데 기준금리가 1년 전에 1.5고 지금은 3.5라고. 그럼 가상금리를 은행에서 적게 넘기는 거네. 작게 남긴 지금은? 거지. 대출의 명언 중에 가상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상금리가 낮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은행의 마진이거든요. 은행이 나한테 붙이는 마진이 낮을 때 대출을 받아라. 그게 유리해요. 그러면 언제야? 1년 전이야, 지금이야. 지금이네요. 지금이야. 네, 가상금리는 안 변하거든요. 만기까지. 기준금리는 변동이 있거든. 올라가면, 변동금리면 올라가면 6개월마다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근데 가상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더. 그래서 제 견해는 네. 지금 가상금리가 낮을 때 대출 많이 받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카카오뱅크를 왜 자꾸 언급을 드리면 저는 관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정보를 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네. 가상금리를 고지를 하는데 거기 웬열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가상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대출금리인데 가상금리가 마이너스야. 그럼 밑주고 파는 거예요?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냥 표면상으로. 물론 은행은 밑지진 않아요. 은행이 어떤 데 밑지고 장사를 하겠어. 기준금리에 다 녹여있지. 그런데 가상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거 굉장히 제 기억으로 지금 두 번째 본 것 같아. 이 거의 18년 텀 중에서 가상금리가 마이너스인 건. 그래서 카뱅이 금리가 싸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카뱅이 좋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근데 몰라 사람들. 유튜브에도 영상 올리셨군요?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조회수 안 나오거든. 조회수 안 나오거든. 아니, 카뱅이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카뱅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카뱅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카뱅은요, 인터넷 은행의 그 업무 구조를 보면 지점이 없잖아요. 대면 영업이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원가 자체가 낮아요. 영업전 임차료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다 본점 인력 수용하니까 거기서 비용 절감이 많은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카뱅이 주담대 시장을 늦게 들어왔어요. K뱅크가 먼저 들어오고 카뱅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전통 산업이다 보니까 볼륨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팔아서 박리담회로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담보로 봤을 때 아파트는 안전 빵이거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담보가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양질의 아파트 담보를 쫙 흡수해서 싼 금리로 자산을 키우는 거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예대마진 차이로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안전하게 밑바탕을 깔고 놓고 이제 약간 공격적인 대출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그래서 중도자원 수수료 없는 이벤트가 6월 말이었는데 너무 잘 팔려. 연장했잖아. 12월 말까지. 아, 그렇습니까? 몰라, 사람들. 우리끼리 말이라고요. 우리끼리 말자고요. 금리가 사실 언제 떨어질지를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알아, 그걸. 이제는. 네. 이게 떨어지고 나서 좀 이제 대출 받아볼까, 내 집 마련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렇죠. 이제, 물론 그런데, 네. 그때 가면 대출 받을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만큼 잘 나올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낮출만 하니까 낮추는 거고, 높이는 이유가 높일만 하니까 높이는 거라고. 제가 블로그에 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대출의 불평등 시대가 돌아올 것 같다. 불평등 시대. 불평등 시대. 대출의 불평등. 뭐냐면 사실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을 생각을 안 해. 그게 대다수의 생각이야. 그죠. 금리가 이런데 무슨 대출을 받아? 영끌해라 그러면 저 미친놈이라고 해서 저한테 아마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대출 받으라고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에 금리가 많이 낮아졌어. 대출 좀 받아서 뭐 좀 해볼까? 상가 좀 사볼까? 집 좀 한 채 더 사볼까? 했을 때 대출이 잘 나올까? 너 아니어도 해줄 사람 많아.
해줄 사람 많고 DSR 규제가 이게 되게 복병인 거예요. 소득만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아. DSR이 막혀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풀어주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출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이 왜 주담대 만기 50년짜리를 만들어 놓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DTI 60으로 풀어주니까 다주택자들이 몰려올 거란 말이야. 대출 받으려고. 그에 맞춰서 그동안에 대출할 데가 없으니까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니까 주담대 만기를 50년을 늘려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같이 금리가 높을 때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서도 쳐낼 거라고. 양질의 담보, 소득이 좋은 사람들,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 DSR이 맞는 사람들, DSR이 충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서 뭐 좀 해볼까? 대출 받아서 이럴 때는 정작 대출이 안 나올 수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불평등 시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역으로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요. 상가 투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떨어졌어요. 건물주분들은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일 거야.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잘 나오니까 그런데 건물 가격 다 뛰어 있다고요. 건물주들 다 올리니까.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내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싸. 그럼 매수인들이 대출 잘 나오니까 내가 좀 더 올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 당연히 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이미 작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금리가 높을 때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수익형이라도 꾸역꾸역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금리가 낮아지면 특히 수익형 시장에서는 늦었어.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다니고 올해도 하고 지금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하시겠죠. 카뱅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안 되나요? 카뱅 대출이 이제 주담대는 다 하고 있고 전세 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가능해요.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주택수를 얘네들이 제한을 줬어요. 제한. 시중은행 가면은 네. 주택수에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전세 퇴거자금 받을 수 있는데 카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주택자만 가능할 거예요. 잠깐만 이제. 네. 카카오뱅크가 업무 커버리지를 야금야금 늘리고 있거든요. 되게 보수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늘리는 그렇죠.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만 하는 진짜 거예요. 좋은 사례들을 것만 남겨야 되니까. 근데 주택수가 많고 다주택이면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늘렸는데 대상자를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아직까지 세대 합산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전세태가 아직까지 1주택자만 가능해. 그러니까 깨끗한 것만 하겠다는 거지. 누가 질문하시지? 블리스님. 주택 4개라고. 4개인데 아쉽네요. 그러면 카뱅 아직 안 돼요. 건물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것들 네네. 대출할 때 좀 주거용과 다른 포인트. 주거용과 다른 포인트는 주의사항. 일단 주택이 안 들어갔으니까 대출이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주택이 잘 나와요. 왜냐면 주택을 잔금으로 대출받아 취득할 때는 아직까지 규제들이 많이 있어요.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지만 특히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에 다가구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산다 그랬을 때 LTV가 30으로 제한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할 때는 일단 대출은 잘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이 잘 나온다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되고 상업용 부동산은 감정을 하거든요.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한답니다. 아파트는 K비세가 있으니까 그게 감정가라서 감정은 안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상업용 부동산은 감정을 해요. 작년, 재작년에 건물 가격이 다 오를 때는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더 낮았어요. 항상. 왜냐면 매매가가 점점 높아지니까 감정가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 그런데 대출은 감정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넣어보면 건물이나 빌딩이나 모든 감정을 넣어보면 매매가가 더 싸. 감정가보다. 그럼 대출 되게 잘 나오겠네요.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덜컥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매매가와 감정가, 그러니까 탁상 감정가로 했을 때 비슷하면 싸다라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근데 지금은 이게 싸다는 시그널이 아니야. 감정가는 여러분 선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래됐던 가격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매매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평당가가. 그러면 감정이 높은 상태에서 감정이랑 비슷하다고 내가 매매가로 계약을 해버리면 비싸게 사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게 특히 강남 쪽에 건물 볼 때. 그래서 작년 감정가를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처럼 감정가랑 비슷하다라고 보고 하면 안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은행들도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건물에 딜이 들어왔어요. 매매계약서가 들어와서 감정 탁감을 무조건 넣어요. 그랬을 때 감정이 너무 매매가보다 초과되면 대출의 제한을 어디까지 하냐면 매매가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대출이 매매가 초과가 돼서 뭐 풀피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은행에서도 리스크 관리하지. 매매가 초과하지 말아라. 이런 움직임이 올 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평당가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이게 싸네 비싸네 판단을 하는데 감정가가 그 중에 지표 중에 하나인데 무턱대고 감정가가 높다고 이게 싸다라는 판단을 하는 시점은 아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수익형은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수익형은 대출을 잘 받아야 되는데 내 돈을 젊게 있게 해야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건데 애매한 가격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내가 유지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놓고 대출을 잘 받아야 이게 내가 유지 가능하고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애매한 가격에 뭐 경매 같은 경우에 내가 입찰이 목적이 낙찰이 목적을 해서 입자가 높게 써놓고 대출을 많이 받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다. 일단 싸게 사는 게 먼저다. 싸게 사놓고 그러면 사실 대출은 따라오거든요. 정말로. 싸게 사면은 대출은 따라와요. 그래야 이제 레버리지가 터지거든. 그런데 애매한 가격에 사놓고 대출 잘 받으면 되지. 이러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투자 고수분들 여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네. 다가구를 했는데 뭐 상가를 했는데 대출 받았는데 돈이 남았네? 뭐 풀피가 됐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결과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 뒤에는 그분들의 엄청난 인사이트와 경험과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 고수분들이 풀피가 됐다, 무피가 됐다, 대출 받았더니 네. 이것만 알고선 나도 다가구 하면은 풀피래, 무피래 하면 이건 완전히 장난 아닌 거예요. 다 깨지는 거야. 그분들은 충분히 쌓아놓고 싸게 사놓고 작업을 쳐서 작업 후에 대출 받으니까 풀피가 된 거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 과정이. 그래서 일단 싸게 사는 것부터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싸게 사거나 싼 걸 사거나, 싼 걸 사거나, 싼 걸 사거나, 쌀 때 사거나, 쌀 때 사거나. 예, 쌀 때 사거나. 그러니까 싼 거는 이런 거죠. 쉽게 남들이 못 들어가는 거. 유관 건축물이 심각하게 있다거나, 상가가 벽이 다 터 있거나, 뭐 이런 물건들은 쉽게 건들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가서 하자를 해결해야 되는 하자를 해결해야지. 잔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대부분 열의 아홉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거나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후벼 파서 싸게 가져오고 그거를 처리하고 대출을 받으면 그때 뭐 무피가 되건 풀피가 되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못하면 쌀 때 사야 돼. 쌀 때. 쌀 때가 언제? 지금 금리 높을 때. 금리 높을 때 쉽지 않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특히. 요즘 뭐 수익형 산다 그러면 좀 쟤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수익형 지금 상가 잔금 대출하면 오늘 올라가가지고 5% 초반 정도 나올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잔금하면은 정말 잘 나오면 4자를 찍었거든요, 앞에. 네. 근데 지금 5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가뜩이나 강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서 이자라도 내면 다행인데 또 개원해야 되니까 네. 매수할 여력된 사람들이 떨어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죠.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자가 떨어지면은 매수 우위가 되고 매도자들도 마찬가지야. 보유자들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월세 받아서 남았는데 안 남으면 던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쌀 때인 상황이 제 생각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고금리 상황에서. 좀 뜬금없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희 후랭이 TV 나오셨던 루블님 있지 않습니까? 루블님. 이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루블님? 루블님이요? 저도 이분도 루블님 뵙질 못했는데 후랭이 TV 때 봤거든요. 네. 리스펙이죠. 저도 많이 배우고 싶고 그분 하시는 거 진짜 보고. 싸게 사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제대로 보여주는. 예. 내가 가서 하자를 해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을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뽑아내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투자를 어떻게 저요? 하셨어요? 궁금하다. 이게 저도 직장인 투자자예요. 똑같이 지금도 은행에 있을 때도 투자를 했고 지금도 저도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월급쟁이 소속이 돼서 공식적으로는 월급쟁이 투자자다. 저도 똑같이. 왜 월급쟁이? 왜냐면 저도 건보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직장인이 돼서 이제 월급을 책정을 하면 이제
그런 비용도 해결이 되니까 아. 그렇게 월급쟁이 투자자도 하고 있고 주택도 저도 많이 모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지난 4, 5년은 다주택자로 갔어야 되니까 그래서 개수를 많이 확 늘렸다가 법인으로도 늘리고 당연히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느낀 게 주택수는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은행에서 받고 은행에서 뭔가 자산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주택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다주택으로 가서 좋은 거 한두 개 있고 건물 몇 개 있고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겠는데 저는 무작정 개수를 늘린다고 부자는 아닌 것 같아서 빨리 건물이나 수익형으로 가려고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줄이고 있고 그래서 앞자리 수가 이제 하나로 바뀌었어요. 뭔가 계속 덜어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 그리고 주택 등기는 21년 하반기 이후로 안 친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등기를 새로 취득한 거는 계속 좀 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출을 잘 아니까 이걸 대출을 받아서 뭔가 상업용이나 개발 물건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지. 적극적으로 좀 빨리 움직였죠. 그럼 수익형으로 좀 21년부터 세팅을 하신 근데 많이 넘기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 어떤 수익형을 좀 좋아하세요? 저는 월세 나오는 게 제일 좋았고요. 뭐 상가도 있고 뭐 고시원도 있고 뭐 모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단 상가죠. 예, 상가고 그리고 건물도 많이 조화를 해서 건물도 투자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이제 개발 쪽을 하다 보니까 네. 드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에 대한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출하면서 그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남한테 지어주고 임차를 다 누는 것보다 내가 이 공간을 내가 뭔가 일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게 대출 강의와 대출 자문업 이쪽이니까 제가 오롯이 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일부층을 내가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임대를 주고 이 건물 자체가 뭔가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제안도 해보고 제안서도 받아보지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려면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고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쪽에서도 약간 임차인 분들이 뭔가 아이템을 있고 매장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약간 갑인 시장인 것 같아요. 대출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사람 조합만 잘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날 것 같은데요. 그런 건물 같은 걸 할 때? 그렇죠. 사실 이제 건물 시장에서도 그냥 100% 매매 임대 사업자가 대출 받는 것보다 이 건물을 내가 실제로 쓰겠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을 받으면 훨씬 더 잘 나와요. 일부층이라도. 그래서 지금 건물 시장이나 뭐 다른 기존의 공장이라든가 건물이나 이런 대출 쪽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무조건 대출 잘 나왔거든요. 그냥 LTV 80이 기본이야. 내가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해서 임대가 뭐 2,000이 나와요. 2,500이 나와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보고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로 대출을 받겠다고 가면은 그거는 신축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 얼마 나오세요? 대출 30억 해드릴 건데 이거 이자 뭘로 낼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아니 이거 월세가 2,500이 나오니까 그걸로 낸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도 은행도. 근데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중 얘기고 당장 이자 뭘로 낼 거냐고. 월급쟁이면 월급 얼마냐? 아니면 다른 상가 소득이 있느냐?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은 지금 믿질 않아. 아예. 모든 구조에서. 지금도 얼마 벌어 이거구나. 예. 부동산 PF가 그거잖아요. 2년 뒤에 뭐 몇백억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거기에 태우는 거잖아. 같이. 증권사건, 보험사건, 은행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 맑은 것도. 근데 지금은 그런 큰 사업장들도 PF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개인들은 어떻겠냐고. 그런 큰 흐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투자도 하면서 직장인 분들이 네네네. 엔잡러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잡. 부업 같은 그쵸. 거 많이 하면서 엔잡러들을 위한 뭐 대출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돈을 좀 땡겨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네네. 뭐 소소하게 이거 되게 많아요 요새. 무인 뭘 하든 소자본 창업을 하든 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업이. 부업.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이자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월급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비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1년 정도 이게 됐거든요, 유행된 지가. 지금 보니까
이 부업을 잘 인큐베이팅 하셔가지고 든든한 축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명의가 중요하거든요. 명의? 대출 받을 때. 개인 사업자, 부업을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면은 나라에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2%짜리. 네. 고정금리 2%. 아니면 아무리 높아도 3.6% 뭐 요 정도. 이 대출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계단. 서울에 있으면 서울신용보증계단. 네.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신용보증계단. 요런 금융공기업에서 보증을 서주거나 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하나 끊어주면 이걸로 보증서를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리에 나라 자금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적폐분들께서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이쪽 채굴 시장에 사업 시장에 들어와서 이걸 아시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이것들을 대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올 초에.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매 분기마다 있고 또 반기마다 있거든요. 네, 저금리 네. 상품들을. 네. 그래서 지금 벌써 몇 월이야? 7월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잖아. 예산이 고갈이 많이 됐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나. 되게 얘기가 많은 게 매출이 있었던 사람들은 받기가 수월하고 매출이 전혀 없고 창업 단계에 있는 사람들, 매출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를 물어보면 받았어. 매출이 한 푼 없어도 창업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하나로.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가계대출, 뭐 신용대출이나 주담대 받을 때는 DSR 40%만큼 소득에 따라서 그냥 대출 다 해줘요. 근데 이쪽 대출은 뭐냐면 기업 대출이거든요. 그 심사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매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 사람이 사업 계획이 뚜렷하고 신용 점수가 좋고 기존 대출이 적고 다른 월급이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그냥 대출 해줄 수 있거든. 4천, 5천, 많으면 맥시멈 7천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빠꾸 맞거든요. 기존 대출이 많고 점수가 떨어져서. 그래서 너무 복골복인 거예요.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 매출이 한 푼 없는데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뒷단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대출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즘 겁나 빡세다. 온갖 걸 하느라. 그쵸. 이자도 내야 되고. 그치. 또 다음 투자할 것도 찾아야 되고. 역전세도 또 해결해야 되고. 맞아요. 우리 적폐들 비자발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버티면. 맞아요. 버티면 좋은 날이 옵니다. 오지 않을까. 옵니다.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데, 뭐 우리 다주택자분들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좀 그래도 또 좀 주의해야 될 부분, 포인트,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대출 알아볼 때 네. 내가 초짜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면 싫고 호구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거 대출 얼마 나와요? 이런 질문을 좀 삼가해야 돼. 이거 대출 얼마 나와요? 한도에 대해서. 한도에 대해서.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질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LTV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DSR은 몰라도. 이렇게 질문하면 어때요? 이거 대출 5억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질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온 건가? 알아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초짜지만 고수인 것처럼, 중수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 대출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나 이거 이 물건으로 5억 필요한데 5억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말문을 처음 열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LTV 계산이라든가 DSR 요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거 나 5억 필요한데 내 소득이 8천이거든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4억 5천밖에 안 되는데 5천 정도 더 나오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하는 것도 진도도 빠르고. 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게 좋죠. 이 정도는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시작점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 상담사 선택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은행 지점이 있지만 이제 상담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해요. 언제부터 이거 하셨냐고. 그냥 본인의 경험이나 어필하기 위해서 뭐 언제부터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대략 들어보면 아니까. 그리고 유능한 또 상담사분들은 내 말을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 단순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이면 안 돼요. 이 상담사분들은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돼. 안 돼요,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긴 하는데 5억까지 되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4억 5천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5억까지 됩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줘야 돼. 안 되는 것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제 기준으로는. 왜냐면 상담사분들의 롤은 솔루션이거든요.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거라고. 딜리버리가 아니고. 네. 이게 상담사마다 편차가 진짜 크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진짜 커요. 네네. 이게 제대로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그냥 진짜 한참 있다 연락 회신이 오는데 뭐 그냥 된다 안 된다 가부만 알려주고 그냥 네, 툭 그렇죠. 끝나고 이런 분도 있고. 작년에 대출해준 분 전화해보면 안 되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하지. 맞아요. 연락이 안 돼. 근데 이쪽에 업력이 이제 깊고, 능력이 있고, 이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내 입장에서 이걸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제안해 주는 거야. 5억까지는 해볼만 한데, 요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만 해줘도 진짜 멋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같이 파트너로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상담사분들도 이렇게 영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은행 창구를 가서 상담하는 거하고 네, 네. 대북의 창구에 가서 거기도 별로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저 현직 때도 그랬지만 은행 너무 바쁘거든요. 은행에 이렇게 데스크들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네. 누구든지 그냥 번호표 뽑고 앉아서 상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행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상 지금은 은행 창구에서 상담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상담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상담하라고 은행이 열려 있는데 상담하기가 힘들다고. 규제가 복잡한 것도 있고 은행이 바쁜 것도 있고 상담하러 온 고객이 너무 몰라서 원인도 있어요. 내 집 마련 상황 같은 경우에 10억짜리 계약했는데 당연히 8억이 나올 줄 알아. LTV 80으로.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이거 8억 나오죠? 그러면은 뭐부터 설명해야 될 거야, 그러면. 너 당신 생애 최초냐? 소득은 얼마냐? DSR 40%까지 되는데 이거 원래 생애 최초는 6억까지인데 네 소득이 3억밖에 안 돼서 3억까지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 그죠? 그래서 상담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거짓말 안 하고 현직 때 마찬가지였어요. 옆자리에 이제 가계대출 하시는 여직원분이 계셨는데 점심시간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집 산다고. 4시에 문 닫는데도 앉아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 손님도 꼬치꼬치 다 따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상담이 2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 주담대 한 건 하려고. 그게 일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 창구에 상담하러 간다고 하면은 되게 오산인 것 같아.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내 차례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맞아요. 은행 창구에서 하실 거면은 짧게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 오늘은 금리만 체크. 금리 물어볼 때도 요새 주담대 금리 얼마예요? 이러면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도 이거 얼마로 얘기해야 되지? 제일 적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일주일 뒤에 실행했는데 높아지면 나 욕먹잖아.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러면은 구간으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아니면 제일 높은 걸 얘기해야지. 왜냐면 나중에 깎아지면 기분이 좋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걸 정확히 물어봐야 돼.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자 금리 최저가 얼마예요? 이렇게 제일 하단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왜냐면 은행은 항상 구간으로 고지를 하거든요. 딱 그 핵심만 딱 정리를 그럼. 해가야 되겠네요. 질문할 때는. 그거 가서 할 때는. 은행에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다주택자 직장인 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세요? 일단 특이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다주택자였는데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지방이었어요. 역전세죠, 당연히. 근데 그걸 다 손절을 하고 실거주로 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인데 똑같아요. 역전세 계속 맞고 있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한 상태까지 갔는데 이제 규제 완화 부분이 나오니까 기존에 비싸게 받았던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을 가계대출 좀 전환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계약이 쭉 있잖아요. 잔금 돌아오는 그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게. 네. 이제 저도 상반기에는 그런 건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큰 거 하나 남았어요. 큰 거 하나. 8월 말 그 만기인데 그분 세입자하고도 이제 전화하면서 적당히 돌려드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분을 더 많이 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물건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분양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전히 분양권은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 쪽 제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보면은 조금 빨리 건물을 하신 분들은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준공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지금 임대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핫한 지역에 사게 됐으면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나니까
이 건물 시장에서도 공급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그래서 그 자영업자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실 분들도 옵션이 많아지네. 사옥으로 쓸 건 뭐 아니면 뭐 F&B를 하시건. 그러니까 골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건물이나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세 싸게 안 놓지 당연히. 그러니까 가보면은 절반은 다 공실인 거야. 1, 2층은 차요. 1, 2층은 장사가 되니까. 근데 상층부는 공실이 되게 많아요. 핫한 상권도. 버티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시 못하는 게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이제 자영업자분 경기가 직격탄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임대 문의 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전보다 훨씬 줄었죠. 올 초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대표님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저는 개발해야 될 필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땅을 이거를? 사신 거군요? 네. 땅을 사서 이제 명도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지으면 제가 생각했던 월세 흐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하자니 너무 두렵고. 왜냐면 저도 여기서 대출을 더 일으키자니 좀 두렵거든요. 사실 대출이자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대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대출 받으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기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넘어가는 건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 물론 이거를 지었을 때 그만큼 사업성이 나오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똔똔이다 보니까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짐이에요 지금. 짐이야 짐. 어떻게 경매로 받으신 건가요 그럼? 명도라고 하시니까 현매. 더 못 받아서 또 아쉽기도 하고 너무 많이 받아서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한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네,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 전 희망 고문 하기 싫거든요. 제일 싫어요 그게. 네. 금리는 잘 안 떨어질 거예요. 네. 금리는 하반기에 떨어진다 이런 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네. 지금 직면한 거를 쳐내야 되니까 네. 금리는 이 수준에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금리가 뭐 하반기에 떨어질 거니까 지금 뭘 사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내가 대출 여력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자를 낼 현금 흐름이 되면은 지금 기회는 맞아요. 수익형에서.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본인 물건 처리하기도 바쁘겠지만 수익형 쪽에도 좀 촉을 높이시고 안테나를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에서 수익형 상가로 가려면 결국엔 대출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대출은 양날의 검인데 잘 쓰는 상황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픈을 하지만 잘못 써서 폐가망신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완전히 망한 것도 많아요. 잘못 써서. 혹시 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있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대출은 진짜 양남의 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서 이거를 도약해서 뭔가 크게 가려면 대출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대출을 우습게 알고 한두 건 잘 돼서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너무 중요하다. 시장에서 교만, 대출에서 교만은 내가 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빚은 패가망신이 맞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상 제 18년의 경험상 대출은 무조건은 없어요. 제가 무조건 이거 대출 해드릴게요 이러면 약간 사기꾼으로 봐야 될 것 같아. 99%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1% 때문에 잔금일날 실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의 가능성이었는데 이거를 조합을 해서 99%를 붙여서 되는 게 대출이거든요. 이때는 완전히 카타르시스 쩔지. 그러니까. 교만함도 쩔고 이제 대출 다 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대출은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그 중간 프로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자라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몇 번 해보면 계속 루틴한 게 반복되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또 적폐분들은 승부는 대출에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돈 적게 뭉기는 거거든요. 결국에 수익형도 큰 거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작은 거 상가로 여러 가지 월세 잘 맞추고 이게 오르면은 추가 대출 받아서 크게 가는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대출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 대출 상담 사업은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행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 내가 풀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꼭 탑재를 해라. 초반에는 누가 해주는 거 따라갈 수는 있는데 덜컥 받지 말고 그 로직을 내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대출을 그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대출도 진짜 기술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아, 디자인. 디자이너. 멋지다.
론 디자이너. 아, 론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네요. 제가 만드는 거거든. 명의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옛날에는 그냥 은행 가서 상담받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레버리지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부동산에 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니까. 오, 론 디자인. 론 디자인. 대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빚, 뭐 갚아야 될 부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출은 그냥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는 거?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대출 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항상 있어야 된다?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 이거를 뭐 갚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은 나쁜 거 갚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산을 일구고 형성하는 생애 주기에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그냥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출을 언제 갚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럼 죽을 때 갚으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 진짜 적배다. 대출은 죽을 때 갚는 거다. 이러면 진짜 돌팔배 맞죠. 그런데 절세 관점에서도 알증여를 하는 것보다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잖아요. 부담부 증여. 그쵸. 부담부 증여. 물론 나 죽을 때까지 아파트가 있어서 대출 없이 남겨주고 싶지. 대출까지 누가 남겨주고 싶겠어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절세 관점에서는 그런 전략들도 있다. 그래서 대출은 자산 형성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많이 불리고 몇 채 팔아서 디레버리징해서 그대로 물려줘라. 그래서 대출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우리 나왔잖아요. 지금 삼성가 2세분들은 그 상속세 내느라 할부. 할부. 지금 5년 할부거든요. 연부였나? 그 이자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예요? 1.5였는데 지금 2.8인가 그래. 대출, 할부. 그런데 그 연부연납을 지금 10년으로 늘려줘가지고 삼성가 분들 좀 짜증날 거야. 5년 할부 대 10년 할부라서. 그래서 이분들도 상속세가 그렇게 수조 원이 나왔는데 현금 많이 벌거든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배당도. 그런데 다 대출로 낸다고, 남의 돈으로. 그래서 이런 부자들의 자산가들의 마인드를 우리도 가져와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맞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뭔 얘기냐고. 근데 길게 봤을 땐 이게 맞는 거다. 대출 좀 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 왜? 적폐들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보실까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 대출 교육을, 대출에 대한 관념을 저는 은행에서 쌌거든요. 저희 집안에서도 대출을 받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패가망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뭐 경제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대출 빚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 매크로인 것만 얘기하지. 맞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빚내서 집 사면 망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바랐고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잖아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고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난 그렇게 피부 속에 그렇게 생각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고 나오는 사람이 뭐 한 2%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 여기 294명이 2%가 그러니까 아닐까. 2%예요, 2%.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융통할까? 더 땡길까? 맞아요. 버틸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엑시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팔 건 빨리 팔고 디레버리징해서 전세금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가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재개발 분양권 곧 입주인데 특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분양권. 재개발 분양권 입주할 때 입주 잔금 대출로 받을 수 있어요. 입주 잔금 대출로. 그리고 잔금 대출 상황에서는 입주할 때는 집단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500세대, 10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니까. 그래서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 은행이 협약은행이라고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다 들어오고 그 지점에서만 받을 수 있어. 그 입주하는 지역 근처에, 고고님 그 아파트 근처에. 그 중에서 은행들이 특례 보금자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상품을.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단 축하드립니다. 재개발 이제 곧 입주면 그러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네요. 그거잖아요. 곧 관천하는 재개발 빌라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아까 그거네. 네. 이주비 받은 걸로 추가주택 구입 가능한가요? 이주비 받은 걸로 추가주택 구입 시 이주비 상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오케이. 이거 많았지. 이런 질문 역시 우리 N개 분들 역시 질문이 좋아. 이주비 받으면 추가로 주택 구입하지 말라는 약정은 그 이주비 대출의 물건이 규제 지역 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고건님 물건지가 지금 비규제 지역이 됐다면
이 추가로 주택 구입하지 말라는 약정서의 효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구입을 해도 돼. 또 사. 예, 또 사도 돼. 또 사. 예. 이주비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을 구입하지 말라라는 약정서는 효력이 없어졌다. 비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고금리 물건이 규제 지역이면 여전히 그 약정성이 유지하기 때문에 집을 사면 안 된다. 거주 중인 주택이 규제 지역 내 재건축 조합 설립 나기 직전인데요. 조합 설립 나면 혹시 주택담보로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조합 설립 단계에선 괜찮습니다. 와니파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이 주택의 등기가 살아있고 개별 등기도 살아있기 때문에 대출 받거나 그런 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게 이제 관리 처분이 나서 등기 멸실이 되거나 혹은 신탁 등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개별 주담대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관처가 났는데 아직 개별 등기는 남아있다. 주담대가 되느냐.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등기가 남았다는 얘기는 그 물건의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관리 처분이 났고 이 관처의 의미가 뭔지 알면 관처가 의미가 이 건물을 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담보물이 사라지는 거라고. 물론 등기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관처가 난 물건들 대출이 쉽지는 않죠. 왜냐면 철거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질문하신 거는 그 조합 설립 직전이니까 등기도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합니다. 김태희진님, 국민연금 안 내고 있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회사라면 나중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 받을 때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대출의 사각지대가 개인 사업자와 주부예요. 그러면 지금 김태희진 님이 개인 사업자잖아요. 제가 왜 사각지대라고 했냐면 매출은 실무 많이 해도 소득은 비용 다 떨어서 굉장히 적거든. 근데 제도권에 있는 저 전세 퇴거자금 시중은행에서 받으려면 DSR 규제와 DTI 규제가 있어서 소득 신고를 많이 해야 나와. 그래서 김태희진 님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10중 8구 소득 신고를 적게 해놨기 때문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대출만큼 안 나올 거예요. 소득 신고를 적게 해서 대출이 적게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대체 소득을 인정한다는 제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금액 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가지고 소득을 추정해. 그게 최대 월급쟁이 5천이에요. 이거를 받으려면은 개인 사업자시니까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신고를 2,400 이하로 해놨어야 돼. 2,400이 넘어가면 그 신고한 금액을 해야 되고 2,400이 안 됐으면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혹은 건보료 납부금액으로 대체 소득으로 최대 5천까지 소득을 인정받아서 대출은 좀 더 받을 수 있다. 꿈꾸는 워킹맘님,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실거주 입주 시 2021년도에 지역 농협에 아파트 주담대 실행 시 추가주택 구입 금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매로 낙찰받고 싶은 주택이 있으나 이 서약서로 인해 저는 상가 또는 토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 아파트 실거주 입주할 때, 자, 꿈꾸는 워킹맘님, 실거주 입주니까 잔금대출 주담대로 받은 건데 그 2021년도에 잔금 용도로 주담대 받을 때는 추가금지 약정을 안 하거든요. 원래 추가 구입금지 약정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만 써요. 그런데 우리 지역농협에서 잔금대출로 받았는데 추가 구입 서약서를 썼다는 거는 오피셜하게는 서약서를 잘못 쓴 것 같긴 하나 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워킹맘님 체크해야 될 거는 지역농협에 가서 내가 그때 약정서 쓴 걸 다오 쭉 그 정석대로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게 내 상황에 구입용도 잔금에 맞는 약정서인지 지역농협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 제가 보기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농협이랑 다시 한번 약정서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보세요. 머리를 맞대고? 저는 저 약정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유효하다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되지. 그럼 저걸 어떤 뭐 하고 싶으면 그럼 대환을 하든지 뭐 이렇게? 저거를 대환을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지 말라는 약정서가 지금부터 지금 대환할 때 그러니까 애시당초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다시 풀라는 거지. 농협이랑 얘기해서. 야, 농협, 나 이거 구입하는 목적인데 왜 이 약정서가 있어? 알아보니까 생활안정자금 내가 기존에 등기 친 물건으로만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거야? 같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 잘못된 거 우리가 보수적으로 더 받은 건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이제 행정지도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았어? 이렇게 약간 푸시를. 3자 입장에서 금융위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싸우려고 달려들면 안 되고. 혹은 또 이제 저 물건이 비규제가 돼서 이거 규제 지역만 받는 건데 비규제 지역 됐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꿈꾸는 워킹맘님 나왔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었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네. 그러면 워킹맘님 저거는 빼박이에요. 다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주택금지 서약이 유효합니다. 저거는 규제가 풀려야 돼요. 지금 유일하게 규제가 안 풀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활안정자금에 대출 받았을 때 추가로 집 사지 말아라. 이거랑 또 한 가지는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으면 규제 지역에 집 사지 말아라. 요 추가로 집을 사지 말아라 라는 서약서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안 풀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에서는 추가로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풀어줘도 안 사는데 왜 풀어줘? 지금은 실거주자들이 집 살 때 권리적거리는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특례보금자리도 그렇고, 세인 최초 LTV 80이 나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주택자 전세 퇴거도 DSR 풀어준 것도 사실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해서 풀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목적이에요. 이 지금 대출 규제의 모든 타겟팅은 실수요자, 세입자, 내 집 마련 할 사람. 다주택자들은 안중이 없다고 사실. 안중이 없어.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추가 약정서 같은 거 풀어줄 만한데 안 풀어주는 거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OP죠, OP. 3룸 OP 가계대출로 잔금대출은 대략 얼마가 가능한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OP는 잔금대출이 풀렸어요. 다행히도. DSR이 풀렸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아파텔도 3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본인 소득에 따라서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소득이 5천이다. 그러면 DSR 40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7배니까 3억 5천 정도 돼요. 물론 이제 LTV가 중요하긴 하죠. 이제 오피스텔의 아파텔의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연소득 5천 기준으로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3억 5천까지 최대로 받을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DSR이 꽉 차 있으면은 저 아파트를 사업자를 내 가지고 사업자로도 받을 수는 있죠. 수도권 관리 처분 완료된 재개발 매수 계획이 있는데요. 멸실되어 토지 상태라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DSR 초과라 대출이 안 되어 사업자 대출받아 잔금 내려고 하는데, 자금 계획서 작성에 사업자 대출을 적으면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토지를 사신다. 네. 토지 잔금 대출 애매한데, 저 토지 잔금 대출을 사업자로 하려면 사업 목적에 맞아야 되거든요. 저게 사업 목적에 대부분 이제 도소매나 뭐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을 내실 건데, 만약에 그 토지 잔금,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낼 거면 사업자 대출을 쓰셔도 되는데, 그 업종이 아닌 걸로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뜬구름으로밖에 얘기 못하는 게, 예금으로 썼다가 추가 소명이 와서 사업자 대출이라 자금 용도가 안 맞아서 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놓고 사업자 대출 썼다가 소명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용도 외 유용은 맞기 때문에 그건 JY님이 그냥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로님, 1주택자 갭 끼고 사둔 게 역전세가 났는데요. 그땐 전세 반환 대출로 하는 거랑 주택담보대출을 낸 다음 전세를 맞춰서 중도 상환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명확한 솔루션. 배로님이 1주택자라면 특례보금자리, 무조건 특례보금자리. 1주택자가 특례보금자리 되거든요. 전세 퇴거가. 그러면 역전세 났으니까 특례보금자리 받아서 세입자 내주고, 그 다음에 전세 맞춰서 중도 상환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로 쓰시면 됩니다. 역전세 맞은 아파트 기존 대출 1.4억이 있는데요. 현세입자 6억 전세 있고, 새로 전세 맞출 때 대출 못 갚을 것 같아서 5억 전세 내려야 할 것 같아요. 1억 전세 반환 대출 가능할까요? 아파트 시세는 9.5억에서 10억 정도고, 소득은 최저소득 잡히고, 카드 사용 내역은 3, 4천입니다.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해. 자, 그러면 10억짜리 비규제라고 하고, 비규제 LTV 60%면 6억까지 가능한데, 6억까지 DSR을 안 보고 가능해요. 이번 규제 완화가 되면. 그러면은 6억이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공시를 해주려면. 그럼 카드 사용이 연 3, 4천이면은 대체 소득을 하면 월급쟁이 소득 5천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대출이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연소득 5천이면은 DTI 60인 경우 10억까지 10배니까 5억까지 대출이 돼요. 그래서 코리님이 현세입자 6억까지는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5억까지는 대출이 돼요. 5억까지. 그러면 1억은 내 돈 보태고 5억 대출 받고 전세입자를 5억을 받으면 상환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풀리면 될 것 같아요. 무직인데 역전세, 다 역전세네요, 질문이. 와, 역전세 나서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나올까요? 무직입니다. 무직은 소득이 없으신 건데 무직이어도 그 대체소득, 그 건보료, 국민연금, 신용카드 소유 사용액으로 소득 환산되니까 무직이어도 가능합니다. 그 대체소득 쓰면. 송도님, 2주택자도 특례 보금자리론 전세 반환 용도로 가능할까요? 기존 1주택에 보금자리론으로 실거주하고 있고 2주택 전세 맞춰서 끝나는 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 돼요. 특례 보금자리는 무주택이나 1주택만 가능합니다. 현 2주택이고요. 기혼자 연봉 1.1억, 배우자 연봉 0.7억. 추가 주택 매입 예정입니다. 9억 5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담대와 신대까지 최대 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2주택자 LTV가 60이니까 10억으로 가정할게요. 그냥 계산 편하게. 60%면 6억. LTV 6억이 최고고 연봉이 1억 천에 연봉이 7천이니까 1억 8천이시잖아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합산 가능하니까 1억 8천의 연봉으로 6억의 주담대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7배니까 충분히 나옵니다. 기존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까지. LTV 최대는 우리가 2주택자 비규제 지역 60%니까 최대 가능합니다. 이제 2주택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2주택이고 3주택제를 비규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자금은 LTV 60이니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세 반환 대출로 융자 껴서 월세 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갭 투자 가능한가요? 안 되지. 전세 반환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 구입 금지니까 그걸로 갭 투자하면 등기를 친 거니까 바로 회수가 됩니다. 원룸 다중주택 건물 갖고 있는데요. 전세 세입자 못 구해서 역전세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임대사업자 역전세 대출을 이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선순위 대출이랑 세입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이제 대출 받을 때 주택에 분류해서 단독주택이랑 똑같아요.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자, 이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셨을 텐데 임대사업자도 지금 퇴거자금으로 대출이 돼요. 규제지역이 30%, 비규제 60%고 DSR은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카이라인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의 시세와 선순위 대출이 얼마나 껴있느냐야.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고 이 다중주택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60%하면 6억이거든요. 6억이 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선순위 대출이랑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있어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기존에 그 전세로 다 세팅이 돼 있으면 대부분 다가구나 다중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 준공 때 남겨놓고 세입자 월세, 전세월세 보증금으로 회수하거든. 대출 그 투자금을. 그래서 조금 안 나올 여지가 큰 것 같아요. 다주택자 지방 역전세 난 것들 정리하고 서울에 하나 해놓으려고 하는데 LTV 50 정도 받아놓고 뒤로 시세보다 싸게 해서 세입자 받는 것 비율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많이 하죠. 사실 이거는 룰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제니님. 역전세나 전세 사기 이슈 전에는 K 시세 80% 안에 대출과 보증금이 들어오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대출이 있어도 세입자분들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앞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세입자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와요. 부동산 소장님들도 불입행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아무리 대출이 적어도. 그런데 제니님 물건 같은 경우엔 서울에 LTV 50이니까 여력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LTV 80 안에 들어오면 시세가 80% 안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이제 필수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들어줘야죠.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네. 진짜 상황이 다양하네요. 너무 다양해요. 진짜 다양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들 다양하게 투자를 하셨고. 제가 여기 커뮤니티 다니면서 질문을 받아보면 네. 여기 지금 내 집 마련 하나도 없잖아. 네. 갈아타기도 없고. 네. 역전세. 다 역전세. 다 그거야 지금. 그리고 세팅하는 거. 네.
전세 세팅. 그러니까 우리 채널의 90% 이상은 95%가 95%가 다 적폐입니다. 그거예요. 진짜.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대출 관련돼서 어쨌든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보고 좀 느낀 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네. 사업자도 있고. 찐 자산가는요. 내 순자산, 자산 얼마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얘기 안 하고 뭘로 얘기하냐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채가 얼마다. 부채도 능력이거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 나 자산 100억 자산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유튜브에 막 떠드는 사람들 그건 100억 아닌 자산가 것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관리하는 부채가 얼마. 그거를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지. 어. 그럼 부채가 100억이야. 그럼 이 사람이 자산은 얼마인지 도대체 얼마야 그러면? 측정 불가하잖아요. 자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얘 부채가 얼마지? 순자산이 얼마지? 이거잖아요. 이걸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부채가 뭐 100억인데 이러면 자산이 뭐 가늠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쪼렙인데 이제 가서 귀동냥으로 듣는데 저녁 모임에 이제 부채로 얘기하더라고요. 부채로. 아 특이하다.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억 부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관리를. 월 현금 흐름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대출이자만 내는 게 100억에 5% 이자면 5억이고 그 나누기 12 하면은 4, 5천 되겠네. 한 4천 되네. 그렇죠. 뭐 월급 받아 내진 않을 거고. 그렇죠. 거기서 나온 현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제가 많이 본 게 최근에 이번 장에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가 그냥 장부상 가치가 1,000억이 넘었어. 총 자산이. 네. 그러니까 법인 매매업이니까 네. 다 건물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안 판 거, 장부상에 있는 자산가액이 1,000억이 넘은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부채가 몇백억인 거죠. 그죠? 그런 사람 봤어요. 이번 장이 제일 많이 자산을 본 사람이에요. 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사면이 초과인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사면 초과지. 네. 그런데 본질은 우리는 투자자예요, 여러분. 투자자. 네. 투자 사업가가 아니라 투자자야. 잠깐 부업으로 원화가 벌린 거에 대해서 짜릿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잠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할 뿐이지 우리는 투자자인 거예요. 여러분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멈추면 안 돼요. 역전세 맞고 전세 계약도 이것도 투자와 관련된 활동이지만 이거는 방어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공격은 투자로 해야 돼.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장 늦추지 말고 매물 보는 거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투자 관련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활동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을 끊을 게 아니고. 끊을 게 아니에요. 부업으로 버는 거 쏠쏠하지. 버티는 것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는 투자자다. 그렇죠. 그걸로 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대출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